사실 집중수표제가 되는 순간 많은 투기 자금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큰 기대를 하는 이유 정말 이 부분이 매우 커요. 7월 한 중순 이후부터 시장은 지수는 별로 안 빠지는데 계좌가 녹는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드리는데 이럴 때는 열심히 안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 숫자를 딱 열었더니 요만큼 미스했어요. 바로 15% 빠져요. 네. 왜요? 밸류가 비싼 거죠. 분기마다 실적을 보면 가야 되는 상황이 왔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식의 살얼음판이 8월, 9월 초까지 이어진다. 거기서는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두드려 맞지 않는 것도 그렇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스를 두드려 맞을 때 좋은 주식이 되는 거예요. 싸졌으니까. 그런 감각으로 좀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종목들 보다가 야 벌써 이렇게 내려왔다?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그런 보이더라고요. 있습니다. 다시 좀 기회 오면 갖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가져온 주제를 보니까 변동성 장세,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이라는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네. 저는 일단 장세, 그러니까 최근의 시장 흐름에 대한 진단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근데 뭐 저희 같은 사람들 이제 뭐 대강 밸류 대강 보면서 네. PER도 거의 11배 왔고 그리고 PBR도 3,280이면 확정 기준으로 1.1배 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좀 거기까지는 일단 좀 보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느끼는 정도? 길게 보면 굉장히 저도 낙관하고 있지만 그 시장에 대해서 그런 소위 지금까지 올라왔던 촉매제들은 결국 거버넌스 개혁이었는데 그 힘도 약간 주춤하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편에 있는 여러 가지 글로벌 리스크 부분들도 좀 체크해야 될 것들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충돌하면서 좀 흔히 주식은 추세 시장이라는 게 있고 네. 뭐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그다음에 추세 없는 그냥 굉장히 횡보하는 장이 있지만 또 하나의 장은 올라갈 것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이 변동성이 커지는 장이 있거든요. 우리 중 장세는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수는 뭐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종목별로 보면 상당히 어지러운 상황.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저는 여의도를 떠났지만 가끔 밥 사준다 그래서 여의도 가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더라고요. 예, 만만치가 않은 상황. 그래서 고민 얘기하면서 특히 어떤 말씀 공통적으로 많이들 하시나요? 뭐 의례적으로 하는 말씀이신가요? 의례적이죠. 뭐 밥 먹는데 최악이에요. 그래서 얘기 더 하겠어요. 근데 이제 네. 이런 거, 시장 참 어렵네요. 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하고 사냐 뭐 이런 얘기하다 보는 네.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한 걸음 떨어져서 시장을 바라보면 또 한편 의외로 좋은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가격에 오고 있는 기업들이 좀 보여요. 최근에 주가가 좀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래서 저는 뭐 당장 뭐 8월에 뭐 다시 시장이 엄청 강해져서 뭐 우리가 다 같이 굉장히 즐겁게 시장을 지르고 막 이런 장은 아닐 것 같은데 종목별로 보면 좀 나눠서 사도 되는 구간이 다가오겠다. 그러다 시장이 한번 훅 밀릴 수도 있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3차 한번 깨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리고 있었는데 또 종목별로도 보다 보면 깨지겠나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너무 싼 주식이 많아서 그렇죠. 그런 느낌이시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 중에 두 가지가 있죠. 뭐 제 주위에 이제 테슬라 관련 배터리 관련된 종목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네. 시가총액 큰 게. 네. 그거 진짜 고생하다가 시총이 그게 거의 3조 하던 게 2조 왔다가 연초에 다시 3조가 왔더라고요. 네. 근데 뭐 숫자가 크게 변한 건 없어요. 뭐 그런 종목들도 있고. 우리 여기서도 이승희 아나운서 하면 생각나는 삼성전자도 네. 정말 다들 삼성전자 얘기하면 뭐 뻔한 얘기한다고 했지만 어느덧 5만 원대에서 40% 수익이 난 거예요. 우리 시장이 40% 수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분명히 좀 매력적인 좋은 기업들을 잘 찾으려고 하다 보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연동 안 되셔도 되고 시장이 순간적으로 급락을 해준다면 또 더 좋은 기회가 된다. 뭐 이런 시각에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약간 뭐 장기적으로 낙관하시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잘 모르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도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건 맞다고 보시는 거고 네.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막 엄청나게 빠르게 매매할 수 없는 사람이면 그냥 지금은 견뎌도 되는 시장에 더 가까운 거 아닌가요? 그런 의견이시라면은 그러니까 견뎌야 될 종목들이 있고 네.
약간 부담이 되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지수를 투자한 분은 그러면 당연히 견뎌도 아, 되는 견뎌야죠. 그거 견뎌.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 갖고 오신 자료의 첫 장이 예. 연초부터 8월 1일까지의 수익률을 딱 맞습니다.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숫자로만 보면 방산업종이 190%를 오른 반면에 예. 맨 밑에 있는 자동차는 6%를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당연히 방산 조방원 중에 방산이 먼저 약간 탈락하는 느낌이 있고 오늘 원전이 조금 빠졌고 네. 조선은 그래도 아직 좀 짱짱한 편인데 이런 것들을 내가 견뎌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 뒤에 이 끄트머리에 있는 것들에서 내가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약간 장에 그러니까 대해서. 저는 조방원이라는 쪽에서 특히 원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긍정적 시간을 갖고 있어요. 결국 뭐 약간 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미국의 트럼프가 뭘 생각할까 도대체. 그 생각해 보면 트럼프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살아온 배경을 우리가 그럼요.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넷플릭스의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그냥 부동산 개발업자에 PF 하다 살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저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죠. 왜 이렇게 연준 공사장에 가서 막 벌어지질 않나? 왜 이렇게 금리 갖고 저럴까? 뭐 사람들은 온갖 매크로한 거대 담론을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트럼프가 보기엔 미국에 지금 굉장히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미국 인구가 되게 늘어나고 있는 국가거든요.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기지 금리가 6.8 네. 이 정도예요. 그러면 기존에 모기지 갖고 있던 사람은 4%대 갖고 있는데 말이 2.8%지 집값 싸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신규 주택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재고가 쌓여가고 있잖아요. 그게 있고 또 하나 미국 입장에서 지금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을까요? 재정 적자가 미국이 어떻게 보면 내가 적어왔는데 아마 제가 알고 2조 달러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는데 대략 못 찾- 6%쯤 됩니다. 맞죠? 2조 달러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거 못 줄여요. 그러면 이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미국의 목적은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적자는 2조 달러 놔두고 명목 GDP 키우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예요. 지금 내가 보니까 명목 GDP를 키우기를 그러지 않고 금리 저렇게 뭐 금리를 해서 뭐 다른 온갖 얘기를 하는데 명목 GDP를 어떻게 키울까? 트럼프 머릿속에서 나온 거죠. 그래 미국에 엄청나게 공장 많이 져가지고 생산 느는데 그걸 하는 인프라 투자가 엄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돈이 없거든요. 국채 못 짓겠으니까 나라들마다 돈 각출하라고 한 거고 또 하나 미국의 국민들이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야 이게 어떻게 보면 물가도 근본적으로 잡혀요. 왜냐하면 주택 가격에 대한 결국 렌트가 결국 물가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란 말이에요. 그런 일거양득을 노리는 게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가 봤을 때는 관세를 영구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관세 수입이 좀 늘어서 재정 적자가 줄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낮추는 방법은 결국 우리가 놀랍게도 뉴 이코노미 투자가 아니라 올드 이코노미 투자를 늘려서 아마 하려고 할 거고 아까 조방원을 왜 갑자기 이렇게 거창한 얘기를 했냐면 네.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조선이 있어요. 이제 조선 배도 있겠지만 LNG 터미널부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공사로들 플랜트 더 잘 아시잖아요. 네. 저희 원래 전문가시니까 그거 어떻게든 따갖고 와야 되겠죠. 거기는 다 이제 그런 전기 시설부터 보는 거 다 깔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원전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땐 이게 간단치 않아요. 우리가 이제 뭐 좀 더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뭐 두에빌도 있지만 뭐 현대건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다른 국면에 갈 수도 있는 상황들. 그래서 아까 조방원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엔 수익을 보시겠지만 좀 겁나죠. 근데 방사는 약간 이렇게 좋게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네. 많은 분들이 방산 얘기할 때 방산이 글로벌 대비해서 싸다는 논리였거든요. 네. 제가 어느 날 한번 돌려봤고 깜짝 놀랐어요. 안 쌉니다 지금. 아니 누가 싸다는 거예요? 네. 이게 싸다고 하는데 밸류를 봤더니 뭐 라인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이미. 네. 그렇게 본다면 방사는 잘 모르겠지만 조선은 LNG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유틸리티가 상당히 견고할 수 있겠다. 그렇죠. 이제 원전이 포함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쪽들은 되게 좋게 보고 또 하나 이 밑에 단에서도 네. 저는 이 자동차는 뭐 이게 고집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기서 맨날 삼성전자 고집 피우다 결국 올라갔잖아요. 아, 현대건설의 아버지십니다. 저는 아이, 항상 뭘. 그걸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대건설도 주식 제가 올해 연초에 가장 좋아했던 종목이 엄청 올랐습니다. 네. 그건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현대차도 이번 달 말이면 배당 받을 수 있잖아요. 네, 3개월에 한 번씩 주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줘요. 이거 잘들 모르시죠? 그리고 네. 8월 달에 여기서 배당 수익률 퀴즈 드릴게요.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까 봤던 좋은 기업들을 해볼 만한 기업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이 전체장을 놓고서 뭐 그리고 여기서 이 그림을 해서 핵심은 뭐냐면 저는 여기서 좀 빠져주면 확 좀 보고 싶은 게 네. 아니 누가 뭐래도 이제 은행 증권주들 다시 좀 기회 오면 갖고 싶지 않으세요? 여기 은행 표시해 놓으신 거, 네. 증권, 보험. 근데 보험은 약간 잘 모르겠지만 은행이나 증권은 제가 봤을 때 이 긴 흐름의 장을 제가 좋게 본다고 말했던 거는 결국 한 5년, 6년 뒤에 이런 종목들이 현재 배당보다 더 배당을 키워가는.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소위 주주 환원을 할 때 자사주 매입 위주로 했잖아요. 이제 배당 위주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분리과세를 그러니까 제대로 된다는 가정 하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분리과세 이거 갖고 됩니까 하면 네. 우리가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르겠어요. 저는 8, 9월에 시장이 좀 쉰다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러고는 기억이. 그런다고 해도 이게 한국 증시가 여기 보시면 올해 30%가 올랐어요. 이거 옛날 8월 1일까지 기준으로 맞아요. 전 세계 탑이에요. 탑입니다. 달러라면 이것도 더 높습니다. 달러라면 달러가 절상이 돼, 원화가 그렇죠. 절상됐기 때문에 더 그러니까 높습니다. 우리가 욕하고 막 이러고 있지만 아니 뭐 그래서 저는 더 좋게 봐요. 네. 막 제가 이제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렇게 하나하나 뒤져서 보는 습관들을 좀 가져보시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조방원 말씀드렸다면 저는 방사는 약간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약간 방사의 제일 단점이 하나 있거든요. 도대체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약간 안개빛 속에서 해야 되는데 조선과 유틸리티는 약간 가시권에서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혹시 압니까?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비싸 보이는데 정말로 LNG 터미널 만들어서 LNG 수출을 엄청 사줘야 돼요. 그러면 완전히 고가 수주가 다 들어올 거예요. LNG 선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마진이 좋은 배들이 들어오면 이 고밸류가 정당화될 수 있잖아요. 그런 시각에서 보신다면 이제 말을 장황히 조방원도 조선과 저는 유틸리티에서는 그래도 해볼 만한데 방사는 제 입장에서는 약간 아리까리하고 네. 또 하나 이 숫자 벌써 189%라는 게 약간 일단 그런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린 것도 있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행 얘기하셔서 요거만 여쭤보고 넘어가면은 은행인 이제 원래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행이 너무 잘 되면 네. 이제 이자 장사 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고 네. 특히나 은행이 배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은행 대주주들이 워낙 이제 외국인 지위 높으니까 네. 또 이제 뭐 국부 유출 이런 말이 나오면서 약간 은행들이 쉬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네. 그걸 이제 작년 재작년에 밸류업이라는 걸로 결국은 땡겼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됐든 세제 개편안이 됐든 모든 사실 이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세제 개편안이 아니라 무슨 조특공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한시로 됐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약해지면 결국은 부자 감세 뭐 이런 걸로 해서 오히려 좀 약해질 수 있다. 뭐 증권은 그렇게 안 나올 텐데 은행은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혹시 어떻게 그래서 생각하세요? 주가가 이러고 있지만 네, 최근에 한번 그럼 반문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은행 지주들 50% 이상 주주환원은 불가능할 거다 얘기했지만 어느덧 이번에 여러 가지 발표한 걸 보면 50%를 넘겨요. KB금융도.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의 허들을 확 넘어가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지고 있고 아까 이러한 물론 정부가 미진하고 오늘도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네. 뭐 이거 왔다 갔다 말도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더 좋은 세제가 뭘까요? 아니 솔직히 뭐 여기서 욕먹을 각오로 말씀드리면 금수세 들어오면 어때요? 그러니까 자본에 대해서 이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대신 저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럴 것 같아요. 노원천 특별세는 왜 내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거래세가 엄청 비싼 건 아시죠? 네, 네. 그런 세금들 없애고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게 하되 예를 들어서 좀 장기로
우리가 금투세 처음에 도입될 때 정말 논란이 됐던 게 합산의 기간이 5년 내였어요. 네. 그 말이 안 되는 최소 10년 이 정도 가지고 당연히 배당을 야기하는데 배당은 단일과세로 가야죠. 네. 그 조건이 하나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도 딱 15%로 단일과세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배당에 대해서 저렇게 조건 복잡하게 하면 이게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도 굉장히 불만이 많지만 중요한 건 큰 변화가 하나 생겼잖아요. 네. 뭔 말만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시장에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지금 정치인들이 주식시장의 눈치를 많이 보는 시대에 들어갔다. 그리고 뭐 이 길을 어떤 속도로 가냐는 다음 문제인데 어떤 이 현재의 단면을 딱 잘라서 바라보면 가장 중요한 건 방향은 맞다는 거예요. 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저희 균형 재정에 대한 어떤 재정 적자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좀 여러 가지 하는 게 있고 반해서 또 거버넌스 개혁 측면에서 보면 하나만 보여드리면 네. 하여튼 중요한 건 이 거버넌스 개혁인데 네.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깜짝 놀란 건 어쨌든 집중투표제가 법사위를 통과했어요. 네. 저는 항상 말씀을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좀 조심스럽지만 자본주의는 금융자본주의는 매우 탐욕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들어와야 놀랍게도 이 시장은 화랑이 올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일본도 2012년에 아베가 온갖 얘기를 했지만 잘 안 되다가 15년, 16년 전부터 매우 탐욕적인 행동주의자들과 소위 글로벌 자본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우리 다 알다시피 워렌 버핏이 뭐 좋은 사람이지만 굉장히 탐욕적인 분이죠. 돈 버는 거에 특화된 분이니까요. 그렇죠. 그거 네. 질렀잖아요. 제가 들으면 그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물론 배당 이런 거보다는 그 사람들이 뭐 개인당 배당수도 얼마 이게 중요하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사회의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에서 비판처럼 사실 집중투표제가 되는 순간 다 모든 나라가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집중투표제라는 게 한국적 상황에서는 어쩌면 많은 뭐 우리 한 의원님도 대기업 시장에 계시지만 이 가족 패밀리 소위 자본주의에 대한 쥐약 같은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많은 투기 자금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저는. 네. 아니, 제가 큰 기대를 하는 이유 정말 이 부분이 매우 커요. 아, 한국에 드디어 이제 공격적인 자금들이 들어오겠다. 뭐 지구도 있어요. 한의원들이 더 많이 요즘 들으셨겠지만 한국에 얼마 전까지 광화문 저쪽 가면 옛날에는 저 SFC 있죠. 우리가 먹을 것만 먹으러 가잖아요. 거기 네. 옛날에 외사 되게 많았고요. 네. 광화문 이쪽부터 쭉 이러면 저희 외사들 다 브랜치들 들어와 있었고 네. 자체 리서치 다 갖고 있었어요. 오늘 다 없어졌어요. 네. 시티는 리테일 다 철수시켜 버렸고, 뭔가 뭐 금융 파생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기 있다 회사 갔던 애들도 다 놀고 있는 애들도 많고, 네. 그래서 제가 들어보는데 최근에 들은 얘기는 그런 쪽까지 연락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쨌든 시장에 좀 큰 변화가 생길 것 같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느 순간 없어졌던 회사들도 이제는 좀 다른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라면 기존에 우리가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을 판단했을 때 잣대는 동일할까 아니면 조금은 다르게 봐야 할까? 이 부분은 외국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 보세요? 잘 몰라요. 그런가요? 그냥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조선업종이 엄청 큰 업종이지만 네. 글로벌하게 조선업종 가서 하면 조선 회사들이 없기 때문에 리서치 애널리스트도 없어요. 다른 네. 나라 가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은 좀 한의원이랑 오랜만이니까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결국 이런 자금들이 국내에 라인을 개설하려고 상당히 들어오고 있고 이런 자금들이 이제 꽤 시간이 흐르면 내년이 되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아까 방금 전에 이승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결국 우리의 메인 시나리오 장이 왜 올라왔냐 물어보면 온갖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냥 거버넌스 개혁의 힘이에요. 뭐 3법 개정도 있죠. 세법인데 이게 좀 약화돼서 주춤하겠지만 이 흐름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소위 금융지주도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네. 결국 뭐 여러 가지 이자 문제부터 있겠지만 저는 또 이번 좋은 기회가 또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보면서 바라보고 있다. 단 네. 이런 거에 반하는 이 밑에 것들 리스크 그렇죠. 시나리오들이 좀 8, 9월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방송하고 있지만 오늘 미국 시장 열리면 CPI 얘기가 나올 텐데 그렇죠. 전 적어도 오늘 하나 리서치에서 좋은 자료가 나와서 제가 읽었는데 예를 들어서 9월쯤이면 3% 한번 터치할 것 같다. CPI가. 너무 당연한 말 같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지금 금리를 확 내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 그게 시장을 또 갖고 있는 좀 불안 요인 중에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물가가 이제 금리 요 리스크에 관련된 거 지금 네. 사람들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엄청나게 많이 기대하고 있고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쿠글러 의사 후임에다가 자기 맞죠. 원하는 사람 꽂아놓고 맞죠. 닐 카시카리도 자기 말을 바꾸고 맞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금리 인하 쪽으로 말을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네. 그럼 결국 파월이 8월 23일, 24일에 잭슨홀에서 말을 바꾸고 9월에 금리를 내리는 게 너무 당연한 수순 같아 보이는데 네. 이게 정말로 그렇게 되게 되면 말씀하신 약간 금리가 안 떨어져서 걱정이라는 부분은 해결이 일단은 하나는 요 중에 다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세 개 중에.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이후에 시장이 우리 같은 경우에 기대감이 유지되는 가운데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9월, 그러니까 23, 24일에 잭슨홀이 있긴 하지만 네. 그건 너무 이르고 9월 16, 17일에 있는 FOMC에서 금리를 실제로 내려야 리스크가 해소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9월 FOMC가 왜 중요하냐면 네. 관세 부과 이후에 여러 가지 물가 상황이 다 반영되는 데이터예요. 7월 데이터, 8월 데이터 연달아 그렇죠. 나오니까. 그게 다 네.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기대는 이거 아닐까.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윌러 같은 사람들은 물가 관세 요인이 굉장히 일시적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가격 못 오를 거다 보는 거야 미국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 기업들이 다 떠안을 거다. 미국에 팔고 싶으면. 네. 근데 그게 기업이 그렇게 할까요? 생각보다 쉽진 않죠. 쉽지 않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서베이 같은 거 보면 뭐 관세 부과를 어느 정도 돌릴 거냐. 정가 계획 별로 없다. 다 얘기하죠 지금은.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엔 이거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는 상황이라 봐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하나는 유가 내려왔으니까 디스인플레가 반영하고 하면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시장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도 괜찮은데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밸류 전체가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떤 미세한 어떤 어긋남에도 상당히 시장은 그거를 반영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 4월에도 별거 있었나요 사실? 그 관세를 처음 맞아 보니까 사람들이 놀란 걱정을 거예요. 했던 그럼 거예요. 이번에도 만약에 생각보다 인플레가 세다. 거기다가 하드 데이터가 정말로 더 깨진다. 처음에는 하드 데이터가 안 좋아지니까 고용이 안 좋아지니까 야 금리 내린다고 좀 환호했지만 인플레가 나오면서 하드 데이터가 깨진다. 그러면 또 다른 조합도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위에 캡이 씌워져 있는데 제가 봐도 미국의 트럼프의 의도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트럼프의 저런 전략이 잘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묘수가 된 건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미국이 7월을 놓고 보면 뭐 재정 지출 저렇게 했음에도 얼마나 관세를 많이 걷었으면 재정 적자가 좀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 사람 참 무섭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상대방의 어쩌면 입장을 고려해주고 자기만의 이득을 취하는 게 지속 가능한가? 이런 고민도 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네.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내가 시장에 아주 자신감이 있다는 아닌 이상은 8, 9월에는 좀 정리돼야 될 것들 충분히 정리되는지 좀 관망하다가 지켜보다가 안전하게 10월에 들어가는 것도 그럼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뭐 거겠네요. 우리가 딱 10월이죠. 이거 얼마나 행복해요. 네. 그것도 참 아름다운 얘기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꿈은 아까 꿔볼 수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요. 네. 종목별로 보면 벌써 싸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냥 그거를 나눠서 좀 사다 보면 좀 낫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가장 아름다운 건 이런 거죠. 정말 저도 여기서 멋있게 한번 박살나면 사십시오. 그래서 뭐 한번 맞으면 저도 네. 영웅 되는 거예요. 근데 박살이 날지 해서 분명한 거는 위로 치고 가기는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인다. 네. 근데
그래서 어쩌면 8월, 7월 한 중순 이후부터 시장은 지수는 별로 안 빠지는데 계좌가 녹는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드리는데 어쩌면 이럴 때는 열심히 안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 그런 시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9월 16, 17일에 FOMC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지켜보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견딜 수 있는 건 충분히 견디는 게 좋다라고 저는 받아들이는 편이고요. 그리고 종목 중에서도 예를 들어 올해 좀 덜 올랐는데 좋은 종목들, 예를 들어 자동차 얘기하셨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도 충분히 싸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증권주 중에서도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잘 보시면 시장이 이제 과거처럼 내러티브, 그러니까 미국은 오히려 굉장히 내러티브 시장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미국은 4월에 그런 엄청난 폭풍 이후에 4월 이후에 미국 주식 올린 거는 리테일이었잖아요. 뭐 기관이 들어왔나요? 기관은 쇼친 거 쇼 커버하기 바빴고 올라오는 동안 미국의 리테일이 땡긴 건데 리테일 자금들은 그냥 쉽게 말해서 뭐 적자 보는 기업도 치르고 미국은 대화는 난리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한국은 최근 시장이 어떠냐면 소위 좋은 기업들이 좀 있었어요. 뭐 단적인 가장 최근에 화장품 주식이 있었죠. 누가 말해도 한국이 K-뷰티라는 산업이 일본을 침투하고 다음에 미국을 침투하고 유럽을 침투하고 있다 됐어요. 숫자를 딱 열었더니 요만큼 미스했어요. 좋은데 살벌하게 요만큼 하더라고요. 미스했어요. 네. 바로 15% 빠져요. 네. 왜요? 밸류가 비싼 거죠. 분기마다 실적을 보면 가야 되는 상황이 왔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약간 그런 쪽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 쪽은 굉장히 변동성이 더 커질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저 자동차 했지만 자동차를 또 사자니 이게 좀 도대체 관세로 인해서 아까 실제 문제가 될 요령은 여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케미칼도 놀랬잖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보고 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일반 투자자분들이 만만한 장이 아니라고 강조드리는 건 그래도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숫자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가도 살얼음판인데 네. 이것을 그날 하나를 차트 하나 딱딱 보고 매매를 하기에는 시장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그런 식의 살얼음판이 8월, 9월 초까지 이어진다. 거기서는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번 걸려서 두드려 맞지 않는 것도 그렇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걸 찾아야 되냐. 그런 좋은 기업들이 그러한 미스를 두드려 맞을 때 그렇죠. 좋은 주식이 되는 거예요. 싸졌으니까. 그런 감각으로 좀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정책 관련 얘기가 좀 있어서 요 얘기 중에 제가 하나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부동산 자산이 많으니까 이 많은 부동산 자산에서 약간 주식시장으로 돈을 옮겨야 되겠다는 아주 강력하고도 장기적인 변화라고들 사람들이 믿고 있었는데 약간 요즘 얘기 나오는 게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의심이 생긴 거고 그 의심이 생기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밸류에이션 부담도 생겼는데 그것까지 부스트업으로 이제 표현을 바꿨잖아요. 네. 그게 약해지니까 그럼 또 우리나라 주식은 또 이제 트레이딩하는 장이 된다라는 걱정이 있어서 뭐 집중투표제 뭐 여러 가지 뭐 배당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약간 투자 자산의 변화 이런 걸 야기할 정도의 강도로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속될 거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겠다.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현재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금을 돌리는 정책을 안 한 상태에서 소위 적자구체 발행하고 돈을 풀면 정말 답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돈을 풀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진 거예요. 풀기로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 맞죠? 돈은 풀릴 거예요, 유동성이. 그쵸. 어떡할 거예요? 이 돈을 그러면 다시 부동산을 하게 가는 순간 뭐 여기서 더 거창한 얘기 드릴게요. 담론으로.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잠재 성장률이 끝없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이승희 아나운서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결혼도 하시고 이제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뭐 이러면 나중에 뭐 우스갯소리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 잠재 성장률은 다른 말로 하면 노동과 자본, 기술인데 이 잠재 성장률 추락이 잠정축에 보셨어요? 이거는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왜 결혼을 안 할까를 해봤을 때 가장 높게 나온 서베이의 핵심은 집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일이 생겼어요. 마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전세가 없어질 거예요. 네. 그럼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가장 제약하는 게 뭐냐? 월세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소비가 정말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돈을 풀겠다고 생각한 정부가 이쪽으로 안 돌린다? 그러면 똑같이 파국이 오겠죠. 네. 저는 그 시나리오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 봐요. 이미 우리가 이제 목에 찬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이번에 물론 가장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세금은 단순해야 돼요. 저는 너무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어이없어 하고 있어요. 그냥 한국은 뭐 이렇게 뭐 농어촌 특별세 실제 밖에서 나온 얘기예요. 왜 농어촌을 위한 세금을 내냐는 거죠. 실제 그런 세금 다 없애버리고 금투세 하자니까요. 자본의 이득 1,000만 원이던 10억을 갖고 돈을 벌던 100억을 돈을 벌던 번 거에 대해서 얼마는 우리가 금을 내고 네, 분리과세 해주고. 그렇죠. 네. 배당 소득은 그냥 신입폴이 단일로 분리해주고 그럼 알아서 상속 증여 문제도 많이 해결될 것이고 배당 많이 받아서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그쵸. 주가 뭐, 낮출 뭐, 필요 없이. 그렇게 해야지만 주식시장에 돈이 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의원님이나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 올해 안에 되는 게 쉽지 않고요. 하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게 일본이에요. 토피스 주당 배당금이 93년부터 이랬어요. 맨날 똑같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12년에 아베가 집권하고 자다 어느 날 15년부터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결국 이걸 만든 거는 뭐 여러 가지 그것도 있어야겠지만 제도가 하나씩 갖춰진 뒤에 몇 년에 거쳐서 하나씩 갖춰진 거예요. 일본이. 그래? 대변인으로 독립이사 비율이 엄청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집중 표제 같은 게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감사에 대해서도 감사를 갖다 외부에 좀 임명하게 하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압박을 하면 이런 거죠. 투기 자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리한 요구를 해요. 그럼 대주주 입장에서는 일반 주주, 소수 주주의 동의를 구해야겠죠. 당근을 줘야 될까? 그 배당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흐름이 나오는 시대가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보는데 한의원 말대로 정말 이 길을 안 가는 거다. 그럼 정말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네. 참 끔찍한 시절이 다시 오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그 시나리오는 잘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이번에 그 정도로 멍청하진 않다. 만약 그 정도로 멍청하다면 기재부가 그 정도로 멍청하다면 정말 이거는 정말 답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기대가 아니라 그렇게 어떤 경로로 해도 그런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일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제도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좀 물밑에서 슬슬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일본은 그러면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쳐서 그런 주식의 그런 부활? 어쨌든 좋은 그런 분위기를 끌어갈 수 있었는가를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제도가 정비되는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렸다라고 이제 일본의 과정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맞아요. 우리는 또 빠름빠름의 민족인데 지금 우리나라 속도는 보시기에 어떠세요? 되게 빠른 줄 알았는데 빠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빠름의 민족이니까 일본이 한 6, 7년 걸렸다면 네. 우린 절반으로 할 줄 알았는데 최근까지 흐름을 보면 참 근데 아마 지지율이 내려가면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일본에서 배울 게 있고 미국에서 배울 게 있어요. 네. 미국은 삶이 주식에 연동된 나라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퇴직을 하고 나면 401k에 의존해 사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렇다면서요. 한국이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안 바꾸면 또 큰일이 나요. 왜냐면 국민연금은 한국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정부가 퇴직연금 공단을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많은 돈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주식 쪽에 흘러가는 루트를 정부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2026년에 시범 도입된다면 저는 내년에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입장에서는 또 미국은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11월에
트럼프가 이제 막 이상한 짓 하는 것도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중간 선거를 이기냐 지냐가 매우 중요해지죠. 그렇죠. 네. 만약에 물가가 그렇게 시장의 예상대로 잘 안 되고 금리가 잘 안 내려오고 여전히 모기지 금리 잘 안 잡힌다. 트럼프는 정책 전환해서라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년 상반기가 되는 순간 트럼프의 어떤 노이즈는 상당히 줄어들 확률이 높아요. 잘 되거나 미국이 잘 돼 있거나 아니면 노이즈가 축소되거나. 근데 한국이 해야 되는 거는 그때 저는 이런 말씀 많이 드리게 돼요. 외국인들 들어오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24시간 외환거래도 해줘야 되고 네. 뭔가 이런 걸 해주고 국내적으로 한다면 뭐 자연스럽게 요구들의 수준이 좀 더 강력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공단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다 좋은데 사실 저는 약간 요즘 걱정이 약간 대주주 양도세 규모에만 너무 지금 언론이 매몰돼 네. 있는데 저는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좀 많이 후퇴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을 안 해서 그게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요걸 좀 어떻게 다시 최소한 뭐 좀 25%가 이제 원래 대주주가 양도세 내는 기준이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배당소득세를 낮춰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야 유인이 생기니까 배당을 할 그걸 어떻게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코미디 중에 하나가 배당서형 40%죠. 네. 그거는 배당성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배당성 40% 해봤자 매년 버는 돈이 줄어들면 그렇죠. 배당 나갈 돈은 주는 거예요. 배당을 할 재원, 프리캐시플로우를 계속 키우는 회사가 좋은 회사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건 프리캐시플로우가 커지면서 배당성 영향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고 자본을 잘 써가지고 기업이 성장해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사실 배당성 40% 조건도 웃긴 데다가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세금을 합산해서 계산해 보면 낮추는 것도 10%도 안 나와요. 맞아요. 49.5, 38.5 뭐 이러니까. 38.5예요, 사실은. 네. 사실 이거는 뭐 말씀하신 거 같지만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자 최소한 이거에 대한 논의가 그러니까 언론은 그러고 있지만 실제 여당에 상당히 많이 주장하면서 이 세금의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많이들 곳에서 뭐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하고 경로를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안 의원님 정확히 지적하신 게 27.5 정도는 돼야죠. 그러니까 대주주가 보통 주식 네. 팔면 그걸 내게 돼 있으니까 그거랑 그렇죠. 같아야지 배당할 의미가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38%되면 네. 여기서 최소한 11%는 낮춰줘야 되는데 약간 저도 동일하게 아쉬운 게 아니 뭐 하도 이걸 싫어하시니까 그러는데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세금 내자니까요. 저는 계속 말했지만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나머지 세제는 단순화해주고 없애줘야 돼요. 네. 그렇게만 해준다면 미친 듯이 돈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정말 미국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 세금이 이제 주식을 오래 갖고 있으면 매매 그쵸. 차익의 20%인가밖에 안 내고 배당은 그냥 15% 끝나기 때문에 둘 다 분리과세라서 그냥 심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게 우리나라도 부동산은 오래 들고 있으면 세금이 줄어요. 네, 장기 보유 공제가 있습니다. 특히 자기 집 한국은 하나는. 주식만 이게 왜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래세를 낮추면 단타가 늘어난다 그러는데 그냥 이걸 바꿔주면 돼요. 양도세를 바꿔주면 알아서 장기 투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게 좀 아쉽죠. 하지만 제가 이제 오늘 많은 투자분들이 보시고 네. 한 의원님도 많은 분들과 만나시고 이 생각 드리고 싶은 요지는 여기서는 한 반걸음씩 전진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걸 안 하는 말씀드린 거가 거예요. 지금 낫죠. 여기서 이제 시작하자 38든 뭐 하든 시작하는데 정말 정확히 말씀드리면 너무나 실망스러운 숫자예요. 저는 27 최소 27을 간다 했어요. 이거는. 근데 네.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좀 돼요, 사실. 네. 이제 관련해서 다음 이야기 넘어가기 네. 전에 딱 하나만 또 추가로 여쭤보면 이제 21일에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 처리가 되잖아요. 네. 앞서 이제 저희가 몇 가지를 다뤄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장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다룬 것 이외에 이 조항들은 좀 이렇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꼭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까요? 뭐 계속 말씀하신 집중 투자제 의무화돼야죠. 2조 원 이상만 하는 건데 이게 시작되면 글로벌 자본은 분명히 호기심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집중 투자제는 제가 여러 번부터 토론 프로 나와서도 얘기하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한국의 어쩌면 약간
부작용이 있는 약을 쓰자는 생각이에요, 저는. 이건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좋은 제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 소액주주의 권한이 완전히 배제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완전히 어쩌면 하이라키에서 지배되고 있는 현재의 경영 구조가 깨지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징적으로 되는 순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2조 이상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과거에는 이렇게 코스피 편입 올라오고 나면 코스닥이 됐었는데 그런 시장이 잘 안 올 것 같아요. 저는 자본이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 기업들 위주로 주주의 환원에 대한 굉장히 강화될 것 같아서 전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에 법사위 통과되었던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정말로 추가 상법에 제정이 되면 아까 막 제가 열내서 말씀드렸던 외국의 소위 투기적인 어떤 분들이 나쁜 놈들이 돈 벌러 들어오면 우리 지배주들 위해서 나쁜 놈들과 같이 싸워줘도 돼요. 나는 나쁜 놈들이랑 동의 안 해주면 돼요. 제 한 주를 갖고 그러면 대신 지배주주가 우리한테 뭘 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게 주주자본주의입니다. 나쁜 놈들이 오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걸 정부가 막아주는 게 아니라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들의 의견을 부합해주고 동의를 구해서 같이 주인이 되는 체제로 가는 방법. 나쁜 놈들이 들어와도 그 시장이 열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추가상법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된다는 것은 매우 또 한 단계다. 오히려 세법 때문에 이걸 서두르는 것 같아요. 세법이 그러니까 이 문제 현재 정부의 가장 큰 착각은 이걸 어떻게 재정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돈을 써야겠는데 재정이 너무 불안하니까 윤석열 정부 때 잘못했다 이것만 강조하는데 답답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추가적으로 더 빨리 열어주는 형태 속도를 네, 그런 네. 형태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로 종목 얘기 다시 좀 마무리하고 싶어서 갖고 오신 거 보니까 그 시장하고 종목 얘기에 다 같이 연관되는 건데 지금 주가는 일단 많이 올라 있는데 이익은 아직 그만큼이 안 났다. 그러니까 그럼 이익이 앞으로 날 거를 주식이 먼저 선행했다라는 느낌을 일단 갖고 계신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업종별로도 보면 상법 개정 되기에 전에도 이미 밸류에이션 많이 올라온 업종들이 있으니 여기서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요 두 장표를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일단 시장 네. 자체는 일단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우리가 ROE와 PBR 관계 속에 네, 회복이 네,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싼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PBR만 낮으면 좋으면 지금 한국에서 소멸돼가는 산업도 있거든요. 화학 같은 건 PBR이 엄청 낮죠. 그렇죠. 근데 화학도 좀 뭔가 정리가 빨리 되면 좋아질 수 있는데 여하튼 그 다음에 이익이 좋아지는 걸 쫓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여긴 그렇게 놨지만 일부 기업들 수출 기업 중에 너무 성장이 희소해 보이다 보니 성장에 대한 소위 밸류를 갖다가 주는 게 너무 커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성장은 꼭 이익을 따라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치도 너무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 보인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업종 요거. 예.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또 그러면 앞으로 비전이 없냐? 한국에서 지금 마땅한 게 옛날에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 주식만 봐도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덧 뭐 맨날 우리가 뭐 미국 주식 팔아서 한국 주식 산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미국 주식 그대로 돈 하나도 안 빠졌어요. 투자한 돈. 그냥 한국 주식 좀 더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글로벌하게 놓고서 한국에서 무슨 산업이 좋냐를 따지는 게 이제 자리가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있으면 그거는 미국 기업과 비교를 하는 습관들도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 유니크하게 갖고 있는 산업들이 고밸류가 오지만 또 어느 정도 주가가 내려와 준다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조선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많이 보는 편이고요. 네. 이게 약간 업데이트가 전에 거여서 그런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의 축은 이제 이 마지막에 이건데 네. 사실 이거는 정책 모멘텀의 강도를 갖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아까 이승희 아나운서님이 제일 잘 지적하셨는데 9월에 그러니까 2차 상법이 나오는 순간 네. 뭔가 좀 다시 강도를 받을 수 있다. 주가가 여기서 좀 더 여기는 저희가 봤을 때는 분기 단위 실적을 계속 까봐야 돼요. 근데 요번에 제가 요번 실적 나온 걸 좀 본 느낌은
여기는 약간 헷갈리는 게 어떻게든 간에 분쟁이 약간 마무리되는 징후가 나오면 네. 소위 매출 전망이 훅 꺼질 수가 있어요. 방산 네. 얘기하시는 거죠, 그쵸. 지금? 네. 근데 조선과 원자력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하여튼 더 좋아지고 있는 걸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한 의원님이 버티면 된다고 말한다. 이거 두 개는 그런 영역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지주를 아까 얘기 안 해주셨는데 전 지주에 대해서 제가 옛날 삼성물산 이런 종목 커버할 때 느꼈던 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는 지주라는 회사가 있지만 밑에 수많은 자회사가 있고 이 수많은 자회사들이 상장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주회사의 디스카운트가 있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상장사랑 같이 중복 상장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보통 대주주들은 지주회사를 가지고 밑에 회사들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밑에 회사들이 주가가 올라서 배당을 많이 해주는 건 난 좋은데 지주회사가 많이 오르는 건 상속이나 증여에 너무너무 나쁘기 때문에 네. 주가를 눌렀던 효과도 사실 있었잖아요. 네. 그건 관점에서 보면 과연 이번 상법 개정안이나 세제 개편안이 그 지주회사의 리레이팅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냐에 대한 고민도 있거든요. 지주회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러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한 주는 항상 나의 한 주가 아니었죠. 네. 지배주주의 편향에 같은 귀속된 주식 같은 느낌이었죠. 네, 네. 그래서 아까 오히려 소위 추가 상법 개정의 집중투표제가 도입이 되면 네. 지주사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제 당연히 지주를 건드리는 것들도 나올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해요. 어떤 회사는 지주사인데 사업회사를 하나로 합칠 수도 있는 거고요.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려고 할 텐데 또 문제가 있어요. 함부로 상장도 못해요. 뭘 하려고 하면 이제 들깨처럼 그렇죠. 달려들 때 있고 여기서 약간 잘못하면 뭐 요 상법에서 결국은 무슨 말을 한 거냐면 물론 배임죄 같은 게 약하지만 너희들 일반 주주의 신의성심을 지키지 않으면 너 이제 큰일 나가 법으로 이미 그거는 결정이 난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지주사도 어떻게 보면 어떤 걸 이제 밸류 방식이 좀 달라져 좀 헷갈리면 다 성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지주사도 정청의 모멘트의 강도에 따라서 그렇죠. 지주사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혜택이 되는 업종이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좀 색깔을 다르게 했던 게 뭐냐면 아무리 봐도 트럼프는 미국의 토목공사를 강하게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쉽게 말해서 이제 미국에 공장 짓는다고 선언하면 그냥 져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안 지었다가는 사단이 나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여러 가지 정황상 그걸 보면 기회를 주되 빨리 공장 지라고 선을 한 거예요. 기존에 그러면 미국의 공장이 제대로 돼 있는 기업들을 좀 리스트업 해놓는 것도 이번에 좋겠네요. 삼성전자가 뭐 다른 거 없었다고 봐요. 저는 그냥 미국에 공장이 있었는데 그게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인기가 없는데 아니 가서 애플도 뭘 줘야겠는데 미국에 공장이 있는 곳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이 된 것듯이 여기가 이제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좀 있고 의외로 미국에 공장 짓는다고 해놓고 안 지은 회사들이 꽤 많아요. 부지만 이제 진짜 지을까요? 사놓고 네. 부지만 지으고 그런 기업들이 만약 리스트업을 좀 하시다 보면 또 그런 기업들은 매우 기회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한국의 정부가 고민이 커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현대 기아차가 어느 정도 공장의 규모를 짓냐도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차종이 거기에 선정이 되냐를 보시면 이 규모가 나오거든요. 그렇지. 그게 멀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대수하고 해외 대수가 지금 현대기아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한국이 조금 적나 그럴 텐데 그래서 수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우리나라에선 절대로 새로 지으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럼 미국에는 더 많이 짓고 이렇게 되면서 한국에서 이제 제조업이 안 된다 이런 걱정을 사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언제까지 미국이 지으라는 데까지 지어야 되느냐도 사실은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네. 느리게 졌단 말이에요. 네. 공장 이렇게 만들어 해놓고 일부만 하고 안 했는데 그렇죠.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대가 차종을 굉장히 신차종을 넣지 않을까요? 거기로. 신차종을 넣어서 그런 순간 이제 소위 현대 기아차의 시나리오가 나오겠죠. 그리고 현대 기아차가 추구하는 소위 로보틱스 분야도 거기로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국의 좋은 게 다 미국 가는 그러니까 느낌이라서 한국의 제가 고용이 굉장히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정말 현실적인 문제. 왜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이 제조업은 상당히
약화될 거야. 한국 내 생산은. 그러면 그쪽이 내수도 죽을 것이고 일자리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돈을 버냐는 거죠. 그 자본 이득밖에는 돈을 벌 수 있는 거 별로 안 납니다. 참 뭐 역설적이지만 사실은 그런 사회로 우리가 4, 5년 뒤의 모습이라면 4, 5년 뒤가 그런 모습이라면 지금 빨리 투자를 하셔야죠.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야 뭐 짧게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지만 한 5년 놓고 바라보신다. 그럼 뭐 할 거 있나요? 지금 별거? 사업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시각에서 주식 투자를 좀 바라보시는 것도 네. 어쩌면 마음을 좀 편하게 가는 투자가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역발상이라고 하면 무조건 저 사람하고 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 나온 말을 꼭 좀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제가 같아요.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이 책의 제목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워요. 비트 더 크라우드는 역발상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 예. 대중에 맞서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디프런트가 중요한 거예요. not opposite이 아니에요. 반대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오른다고 하면 나는 빠질 거야. 이거 말 되게 멋있는 말 같잖아요. 네. 웃긴 얘기예요, 그거는. 사실 저는 그냥 군중의 판단이 항상 빗나간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런 거보다 다르게 생각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남의 의견을 거들먹 조롱하지 말라는 거. 이게 캠피셔가 정말 중요한 말이 에브리원과 에브리원 엘스는 다르다는 거야. 네. 그럼 지금 시장도 오르냐 내리냐고 논쟁하는 것보다 오늘 저는 제가 맞다가 아니라 제가 다르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다르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갖고서 시장을 대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시장이 결국 시장은 다수가 이기는 시장이 아닌 건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야 소수에 속할 거라는 거야. 나도 엎어지니까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내가 소수가 되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도 다수고요. 이쪽 방향도 다수예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소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도 다르게 생각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아마도 좀 좋은 기회의 영역이 전 매우 다가와 있다 보고 있어요. 지수는 별로 안 빠졌는데 오늘 아까 사실 낮에 어떤 종목들 보다가 야 벌써 이렇게 내려왔다? 이런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종목이 보이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이걸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